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답답하고 제 모든 것을 지인들에게 탈탈 털어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넋두리 해봅니다. 결혼 이혼설 보면서 나는 저런 남편 안 되어야지. 나는 반면교사 삼아서 내 결혼은 내가 지켜야지. 이랬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8살 차이 나는 연하 아내를 3년 동안 두고 있습니다. 애는 없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학생 때 매우 일찍 한 편이고 저를 계산 없이 순수하게 먼저 진심으로 사랑해준 첫 여자입니다. 양쪽 다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갖고 있고 아내는 학생, 저는 월급 160으로 둘이 살기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저희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우 행복했죠. 기적적인 만남을 했고 가난을 같이 보내서 성공하는 동화 같은 스토리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제가 당시 4년 뒤엔 취업으로 월급이 600으로 올라갈 확신이 있었거든요. 즉, 내년엔 직장인이 됩니다. 아내는 이걸 모르고 저랑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거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이제 곧 이 결혼은 파경을 맞이할 것 같네요. 제가 무엇을 달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의 시작. 아내는 먼 곳에 있는 저와 같이 살기 위해 본인이 어차피 하기 싫었던 학부 과정을 중단하고 저와 원룸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알바를 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적극 동의했지만 그녀는 알바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고 저희는 재정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원룸 포함 모든 비용을 전부 책임졌기에 160은 두 명이서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빚을 내서라도 원룸에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다투지도 싸우지도 갈등도 없었거든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돈이 없어서 제 어머니 집에 가서 원룸 비용을 모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제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착하신 것 같고 말이 통한다고요. 저는 별 감흥 없이 그러냐 라고 했죠. 둘이 잘 지낸다면 제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10시 출근, 9시 퇴근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집에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집에는 제 아내와 제 엄마 둘이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는 해외에서 생활하십니다.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가 제 어머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제 어머니가 아내 보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침밥이라도 해주지 그러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내에게 아침밥 얻어먹은 적 딱 한 번이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출근할 땐 99% 자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왜 제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을 참견하냐며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리 민감하냐는 분이 있겠지만 제 장모님이 장모님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셨고 그녀는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간섭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저는 그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른들은 원래 그런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부탁하지 않았고 너가 내 아침밥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듣고 네 한 다음 안 하면 된다. 라고 감흥 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제 어머니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셨고 제 아내는 점차 제 어머니를 나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 간섭자라고요. 저는 일에서 돌아오면 아내가 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잔소리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음식했으니 넌 설거지해라. 속옷 벗어서 화장실에 두지 마라.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잔소리여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난 너한테 내 엄마 말 들으라 하지 않을 거지만 우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니까 잔소리 들어도 그냥 흘려 들어라 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 아내는 점점 제가 엄마 편을 든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일하느라 피곤한데
집에 오면 엄마랑 아내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듣는 게 일상이 되니까 엄마랑 있던 일은 그만 좀 얘기하자고 짜증을 냈거든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서 사는 대신 가스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이 있긴 하니까 조금은 제가 살림을 보탬한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왜 자신한테 알려주지 않고 돈을 주냐며 제가 엄마 편인 거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노발대발을 하면서 저에게 마마보이라고 인격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발끈하여 도대체 내 어딜 봐서 마마보이냐고 싸움이 시작되었죠. 그녀의 주장은 제가 엄마랑 몰래 자신을 흉본다는 것, 제가 몰래 엄마한테 돈을 준다는 것, 그녀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제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 말을 듣고 엄마한테 가서 잔소리 일절 금지, 집안일은 나한테만 시키기,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만 하기, 내 아내는 며느리가 아닌 손님처럼 다뤄주기까지 말한 사람인데 저보고 엄마 편, 마마보이라는 겁니다. 한 달 넘게 싸우고 나서 알고 보니 제 엄마는 제가 없을 때 인격 모독적인 말을 가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악의가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기가 막힌 부분은 그런 말들을 왜 저한테 2달 넘게 말을 안 했냐는 겁니다. 싸울 때 도대체 뭐가 그리 싫은지 계속 따지다 보니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엄마가 했던 가장 끔찍한 소리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농담으로 제 아내가 편히 살고 저 뽑아먹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냐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저는 바로 엄마와 싸우러 갔습니다. 물론 엄마의 사과까지 받아냈죠.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도 제가 없을 때 이따금씩 인격 모독을 했고 저는 그 피해를 아내로부터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제가 엄마 편이고 자신은 어차피 굴러들어온 불청객 취급 받는데 남편은 지 엄마 아직 좋아한다고,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등 마사지 부탁한 걸 거부하면 니네 엄마가 질투해서 하지 말라디? 라는 식으로 저의 모든 행동이 시어머니의 음모로 몰아세워졌습니다. 마마보이라고 욕하는 건 일상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계속되니까 저도 감정을 통제 못하고 저희는 엄마 집에 있는 내내 싸웠습니다.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부부는 제 부모의 도움을 빌려서 원룸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4달 동안 엄마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악담하는 엄마도 없고 저는 모든 게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2번째, 해결되지 않는 음모론. 저희만의 집에서 살게 된 이후로도 아내는 딱히 하는 일이나 집안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들어오는데 아내는 친구도 없고 알바도 없으니 집에만 있었고요. 아내는 일 없이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자존감 상실, 우울증에 빠져 있더군요.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제가 제 엄마를 나쁜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이미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받았기에 도대체 내가 내 엄마를 나쁜 년 취급하는 게 왜 그리 우리 결혼 생활에 중요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난 엄마가 너한테 이상한 말 하면 가서 싸우고 너 보고 엄마랑 친해지라고 하지도 않고 너가 내 엄만 평생 안 만나도 상관없다. 도대체 왜 모든 게 내가 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에 대한 불만이냐 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건 너는 우리가 계속 싸우는 게 내 엄마 때문이라지만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고 우리의 싸움을 시작하는 원인은 너다. 난 너가 내 엄마 간섭 없이 살게 노력했다. 난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데 넌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 말하느라 모든 시간과 힘을 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 이후로 병적인 증세를 보이며 저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고 욕했습니다. 엄마랑 가서 살아. 모든 결혼의 문제는 시어머니인데 니는 그걸 모르네.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네 엄마야. 이런 소리를 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엄마 또한 제가 아내 편만 든다고 섭섭하다며
저한테 서운한 티를 계속 냈습니다. 전화나 할머니 집에서 만날 때요. 저는 엄마를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고 전화도 한 번 할까 말까 했거든요. 상황이 상황이니까 제 아내부터 챙기자고 생각했죠. 장모님이 시댁 문제로 이혼해서 혼자 자란 아이니까 그게 트라우마여서 이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살게 된 지 2개월 후, 제 엄마는 제가 없을 때 저희가 사는 집에 찾아와 제 아내한테 못할 말을 하셨고, 저는 엄마와 연락조차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예민했고, 제 엄마는 제 엄마대로 불만이 쌓이셔서 폭발하셔서 일어난 일이겠죠. 저한텐 좋은 엄마였겠지만 아내에겐 아니었고, 전 양쪽 다 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엄마랑 단절할 만큼 초강수를 뒀으니 시어머니의 음모는 끝났겠죠. 아니요. 제 아내는 저의 모든 행동을 시댁의 농간이라고 연결지었습니다. 세 번째,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이혼선언. 제 엄마가 제 아내한테 잘못한 거를 전부 들은 저는 처음엔 엄마와 싸웠고, 더 이상 제 아내한테 말 한마디도 섞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저 몰래 아내를 만나서 질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를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게 결혼 1년 반 됐을 때입니다. 저는 모든 일들이 서서히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엄마가 어쨌고 저쨌고 없이 우리 인생, 우리 계획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 둘이 살기 시작해서도 제 아내는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며 온갖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기 힘든 거 다 하면서 우리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저만 바라보고 먼 곳에서 친구 하나 없는 서울로 왔고, 아무런 개선 없이 절 순수하게 사랑해줬다는 게 감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는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절 사랑해준다는 마음만 있을 뿐, 타지에 왔다는 핑계, 어리다는 핑계, 시어머니와의 사건들로 인해 생긴 우울증 핑계, 정신적으로 피폐하다는 핑계로 아내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내의 총 수입은 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내가 집을 치운 것은 20번 미만입니다. 그녀가 집을 치울 땐 제가 감격을 했기 때문에 기억납니다. 3년 동안 전 아내가 해준 음식 20번 미만 먹었습니다. 후하게 잡아도 30번이 안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간편식을 먹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부엌에서 날파리들, 애벌레까지 태어나는 거 3번은 봤습니다. 여름마다 제가 한 번 같이 죽어보자고 부엌 한 달 동안 안 치워봤거든요. 3년 동안 전 빚이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거 뒷바라지 하느라요. 월급 160이니 뭐. 3년 동안 전 아내에게 너가 먹었던 간식은 아무데나 방치하지 말고 치워주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포장지, 휴지, 껍질, 접시, 식기 등을 침대, 화장대, 바닥, 테이블에 방치했습니다. 설거지 당연히 20번 미만했죠. 빨래 지가 아주 급해서 손빨래한 거 말곤 기억이 안 납니다. 3년 동안 아내는 처음 1년간 제 엄마가 한 잘못들을 말하면서 제가 왜 그때 엄마랑 빨리 의절하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했냐고 저한테 질타식으로 물어봤고, 다른 결혼 커플들을 보면서 쟤네는 시어머니 문제 없나 보네 하는 식의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했죠. 저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얘가 언젠간 바뀌겠지.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버텼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최근 제 모든 불만과 인내심이 결국엔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정신적인 이유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금만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학교도 작년에 들어갔고,
원하는 공부도 하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저랑 있으면 가족과 시어머니 문제가 머리에서 떠나질 못한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정신과 의사도 혼자 조금 있어 보는 거 추천했답니다. 제가 먼저 160 월급에 52시간 근무, 독박 집안일에 늘어난 삼촌의 빚 갚고 이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지쳐서 정신과에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마지막 난관이라 생각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그녀를 보증금 거의 없는 월 80급의 원룸에 보냈습니다. 2달 있을 계획으로요. 저는 그녀에게 나 너 원룸에 한 번은 초대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 안 된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우는 순간을 느끼고 싶답니다. 제 멘탈은 완전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간신히 붙잡고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생일 전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 전날 밤인데 그날은 집에 오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에 저는 아내에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랑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갈 계획이냐고 했더니 새벽 4시랍니다. 그게 이제 2주 전이네요. 그때의 기분은 참 거지 같았네요. 일단 전 그녀와 술을 마신 게 1년은 넘었습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데이트 느낌으로 저녁에 뭔가 하기를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어야 할 그 술집 자리에 아내의 친구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제 생일인 걸 까먹고 술집 약속을 잡은 겁니다. 이때 드디어 사랑이 무너지네요. 아내는 그래도 다시 기억했는지 새벽 2시에 제 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그녀가 절 정말 왕자처럼 취급해서 온갖 좋은 말과 좋은 일들을 해줬다면 결과는 달랐을 텐데. 그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생일이 기억나서 술집에 더 있고 싶었는데 중간에 나왔어 이러는 겁니다. 거기에 더 가관으로 아 힘들다 이제 자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얘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개고생하고 지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도움을 받고 사는지 모르는구나 하고 서럽고 웃겨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하게 제가 왜 그리 서러워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심각하게 뭐가 문제고 3년 동안 제가 뭔 고생을 했는지 싸울 때마다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답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길래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는 미친년이 어딨냐고 날 얼마나 신경 안 쓰는 거냐고 소리쳤죠. 지 엄마한테서 문자 와서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 귀는 다 듣고 있는데 어딜 보든 뭔 문제냐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그녀의 악습관을 지적했고 제가 심각하게 말할 때만큼은 나를 위해서라도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전 그걸 다시 말했고 그녀는 5분 뒤 다시 핸드폰 5초 보더군요. 이런 개무시를 당하니 전 1시간 동안 울고 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심정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저에게 동정심을 줄 여유가 없는데 왜 이해를 안 해주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집니다. 네, 전 동화를 상상했고 현실은 시궁창이었던 거죠. 전 그녀가 절 사랑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안해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공주로 자란 사람이네요. 받기는 잘 받고 주는 걸 아예 모릅니다. 오늘 이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장모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절 사랑하는 걸 알아도 말밖에 없는 빈 껍데기 사랑은 이제 못하겠네요. 제 기억을 정리할 겸 혹시 모를 이혼 소송을 대비할 겸 여기에 하소연할 겸 올려봅니다. 글로 풀어서 써보니 더욱 명확해지고 후련해지는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현재 양쪽 부모님에게 제 이혼 의지를 밝혔고 별거 중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네요. 제가 최근에 서운함을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런 건지 지도 질렸나 보네요. 원글에는 안 썼는데
제 호구 같던 사랑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녀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돈이 없고 그녀의 가족 또한 무일 뿐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네, 저는 가족, 친구, 은행, 카드론, 제가 빌릴 수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년의 등록금과 기타 등등으로 저는 그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느라 저와 약 1년 못 만났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시할머니와 장모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매우 멀리 있습니다. 저랑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게 2021년 1월 중순 때입니다. 제 생일이 1월 말이고요. 원글 3번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저보고 호구라고 했습니다. 이젠 전 그냥 호구가 아니라 개호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와준 사람을 1년 만에 만났으며 그의 생일날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겁니까? 제 와이프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저를 집에 둔 채로 새벽에 친구랑 놀고 생일 때는 케이크 하나, 그것도 제 돈으로 받았습니다. 아빠에게 버림받고 자란 아이, 어려서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이 자란 아이. 아기처럼 자란 아이여서 지금까지 참고 버틴 건데 결국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제 싸다구를 때리네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거의 울듯이 물어봤습니다. 난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다. 솔직히 난 너에게 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넌 아내로서 나한테 도움을 준 게 무엇이 있냐? 그녀의 답은 내가 너한테서 도망 안 친 게 도와준 거다 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신 널 도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녀는 고마워 라더군요. 어떤 이혼이든 한쪽만 100%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을 거고 애초에 알맞은 선택이냐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전 끝까지 해보는 성향이었고 정말 끝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나니까 이혼에 아쉽지 않게 되네요. 댓글분들 말씀대로 학위 과정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턴 기 펴고 혼자 잘 살겠습니다. 제 모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다 쓰지 않았는데도 화내주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저에게 너무 위안이 됐습니다. 2번째 추가. 제 신상이 많이 드러나지 않게 절제하면서 쓰느라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기 힘들기도 했고요. 몇 가지 궁금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9시에 닫는데 무슨 새벽에 있었다고 하냐? 제가 아내한테 질문했던 그대로입니다. 술집은 9시까지밖에 안 여는데 도대체 어디서 친구랑 있냐고 했더니 강남의 작은 바를 사설로 운영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초대해줬다네요. 나도 지금 가도 되냐고 했더니 친구들 민망하게 어떻게 오냐고 대답이 돌아왔죠. 사진 좀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안 보여줬고요. 친구가 딸이 있는 유부녀라고 말은 했지만 정황상 걱정과 의심이 당연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마치 혼자 있는 시간을 배려도 못하는 잔소리꾼이 되는 것 마냥 취급하더군요. 모텔에 가서 2대2로 남녀 불륜 파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제 제 알 바 아닙니다. 2번째, 월급이 어떻게 4년 후 600으로 바뀌냐?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네, 저는 대학원 다닙니다. 학위를 따기 전에는 연구실에서 주는 인건비를 받고 졸업 후 교수의 길이나 취직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내년에 대기업 취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제가 누군지 분명 아실 겁니다.
세 번째, 도대체 왜 그렇게 가진 것도 없이 서둘러 결혼한 거냐? 너무 긴 얘기이고 예전이라면 로맨스 영화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사랑과 전쟁처럼 암울한 다큐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는 제가 제 엄마와의 관계를 그리워하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사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표시할 때 제 엄마에 대한 언급이나 내 가족을 보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저보고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어서 이혼한다고 하네요. 차라리 인간이 말을 못하는 동물이면 저희 사랑은 지켜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말을 조심합시다. 저도 이번 결혼 기간 동안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취직하면 제 돈이고 뭐고 다 털려먹겠구나, 애 생기면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사실 제가 그녀를 참고 기다린 마지막 해였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약 5년 되어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14년 됐고요. 전 얼굴 뵌 적도 없습니다. 홀 시아버지는 어찌저찌 하여 시동생네 내외랑 함께 사십니다. 시동생 내외 결혼할 때 집 얻을 돈이 없었고 마침 동서 직장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 아버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합쳐서 전세 얻을 정도는 모아놓은 것이 있어 시댁 도움 전혀 없이 독립했고요. 어쨌든 이 부부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야근하고 새벽까지도 일하는 빡센 직장에서 근무하여 결혼할 당시 요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처음엔 집도 너무 좁고 부엌도 2명이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아 시댁 및 친정을 초대하여 식사하고 이런 건 생략하고 지나갔습니다. 양가 모두 별 말씀 없으시기도 했고요. 요즘엔 결혼한 지도 좀 됐고 부엌도 조금 넓어져서 적어도 주말엔 조금씩 요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치는 사오더라도 나물이나 찌개, 불고기 같은 것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하면 무지 오래 걸립니다. 문제의 그 일은 주말에 터졌습니다. 조만간 시아버님 생신인데 지난주에 마침 야근 안 하는 날도 있고 해서 순전히 자발적으로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버님이 생일 당일에 드실 수 있도록 갖다 드렸습니다. 그날 저흰 다 함께 외식하기로 해서 고깃집에 가서 외식했고요. 근데 시아버님이 미역국을 보신 순간 이렇게 음식할 줄 아는데 그동안 집에 왜 초대를 안 했느냐. 내년 생일부턴 너희 집에 가서 밥 먹자.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집에 초대는 작년 생신 때 했습니다. 그땐 저녁은 집 가까운 데서 먹고 과일이랑 차만 대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명시적으로 밥을 먹자고 안 하시기도 했고 저희 집은 식탁도 없고 아일랜드 식탁에 바 의자 2개밖에 없는 데다 남편도 이것저것 일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여 별 생각 없이 과일 몇 가지 사놓고 오셨을 때 차와 함께 대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부터 초대 안 하냐고 하실 때 초대는 생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실 기회를 엿보다 제가 가져간 미역국을 보시자 터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선 매우 당황스러우면서 서운하기까지도 했던 게 대단한 칭찬을 들으려고 한 일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냥 아버님 생각나서 좋은 마음에 미역국을 끓인 거고 입맛이 꽤 까다로우신 아버님께 욕 안 먹으려고 나름 노신초사하며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자마자 내년부턴 완전한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시니 내심 이거 괜히 했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선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깃집 가서는 또 여러 차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도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 받아보자. 내년부턴 너네 집 가서 밥 먹자. 1년에 한 번인데 어떠냐? 그게 뭐가 힘드냐? 별로 준비할 거 없다. 근데 이때는 좀 당혹스럽고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셔서 완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하기 싫어하는 듯한 눈치란 거 아셨겠지요. 저도 머릿속이 하얘져서 6인 앉을 의자도 없고 그릇도 없고 제가 한 음식이 입맛에 잘 안 맞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니까 역전내셨습니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것도 못 해줘?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크신데 그 순간에는 평소보다 100배는 큰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생일상 차려드린 적 없는 거 저도 잘한 거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처음 집을 그런 데서 시작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제 생일에도 미리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 외에 시댁에서 당일날 전화, 문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선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분위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 생신을 제가 그냥 넘어간 적은 당연히 없고요. 생일상을 안 차린 것이지 외식하고 선물 드리고 케이크 사고 전화 드리고 문자 드리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뭔가 못 받아서 쌓여 있었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또 생일상을 강요하시며 화를 내시니 그동안 제 생일 챙김을 못 받은 것까지 서운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게 강요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밥 해주는 종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밥에 목숨 것이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무슨 일이든 간에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서 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 게 됐으니까요. 물론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을 부담 100배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어떻게 사시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처음엔 글이 너무 복잡해질까봐 안 썼는데 사건 당일 시아버지 역정 내시기 전에 시동생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요, 아빠. 하기 싫다잖아요. 하기 싫다는 걸 왜 자꾸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 표정 완전 변하시면서 저한테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것도 못 해줘? 역정내신 겁니다. 아마도 시동생은 당연히 며느리가 밥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동서 진짜 불쌍하네요. 동서도 맞벌이인데.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 5년간 제가 초대 안 한 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안 하겠다는 취지로 쓴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 싫으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뭔가 쌓여있던 게 터져서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반찬 비판을 종종 하셨던 아버님 모습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제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도 그냥 참고 살아라 하셨을 때 서운했던 것도 있고 이런 사소한 것들인데 지금 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기억 안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쌓여서 더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드린다는 생각보단 음식으로 테스트를 받는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네요. 물론 생각해보면 동선에도 저한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맛없게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몇 가지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내년에 메뉴 선정에 성의가 없어서 서운하다. 고기가 좋은 부위가 아니어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남편이 알아서 막아서 외식하는 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다시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공감해주시고 화이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전 첫사랑과 15년 장기 연애 후 결혼해서 올해 결혼 5주년이 되는 부부입니다. 아기는 힘든 과정을 거쳐 늦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기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아이 낳기 전에는 집에 있었지만 출산 후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일자리를 제안하여 대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는 많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살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다만 야근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며칠 전에 공휴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기 키우는 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와이프는 의류점을 지나치며 저한테 체크 남방에 니트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전 체크 남방을 싫어합니다. 네가 어디서 좋아하는 사람 옷 보고 나한테 입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하던 일들도 잘 풀려서 지금처럼만 별일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2달쯤 전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일이 많아서 조금 많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배우자를 봤다고 아는 척 할까 했는데 누군가 같이 있어서 말을 안 걸었다고요. 저는 바로 배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아서 다시 걸었더니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밤이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전 배우자를 믿었습니다. 배우자는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배우자의 핸드폰을 봤지만 업무적인 내용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배우자의 회식 및 야근은 잦았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12시가 넘으면 외박이라며 놀리듯 얘기합니다. 언제나 본인이 마무리를 챙겨야 한다며 끝까지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 온지 몰랐다, 배터리가 없다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귀가가 12시가 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의심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저께 밤입니다. 전 지인들과 일찌감치 잡아놓은 약속이 있었으며 배우자도 그날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종종 문자를 주고받다가 11시쯤 2차에 간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전 제가 있는 술집 사진을 찍어서 와이프에게 보냈습니다. 배우자는 확인도 없고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았습니다. 어디냐 했더니 호프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전 호프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알았다고 하더니 답이 없습니다. 전 다시 연락을 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프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와이프는 알았다고 하더니 잠시 후 택시를 잡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사진 찍기를 싫어해서 못 찍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귀가하는 중 배우자가 먼저 집에 도착하여 연락을 합니다. 어디냐고 왜 빨리 안 오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냐고. 와이프는 짜증 섞인 얼굴로 답합니다. 애들이 찍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는 찍어서 보내겠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증거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배우자의 핸드폰을 봅니다. 역시나 의심 가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시험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갈 예정이었고 다음 일요일에는 부모님 집에 맡긴 아기를 보러 갈 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이제 화 풀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전 단호히 싫다고 했습니다. 삐진 듯이 나간 아내는 날씨가 너무 좋다며 화 풀고 나오라고 문자를 합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투정 부리는 말투로 책상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 내일 부모님 댁에 안 가니 당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제게 아기가 보고 싶지 않냐고 합니다.
전 집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10시쯤에 귀가했습니다. 배우자는 집에 도착해서 웬일로 청소까지 해놨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몇 번이나 말했는데 사진을 왜 찍어 보내지 않았냐고요. 배우자도 나를 세우며 말합니다. 애들이 사진 찍기 싫다는데 어떡하냐고. 신랑이 의심해서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찍었어야 하냐고. 거기 있던 애들은 다 띠동갑 이상 차이 난다고요. 전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그곳에 당신이 없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거기에 간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배우자는 절 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거냐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요. 하지만 배우자가 계산한 영수증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집어지는 속을 잡고 전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나왔습니다. 내일 배우자를 치킨집에 가서 CCTV를 뒤질 마음을 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배우자가 자기도 같이 운동하자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기분은 아니었지만 일단 만나서 잠시 걸었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제 옷을 잡으며 말합니다. 사실 어제 호프집에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랑 잠시 걸었는데 당신이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속이 뒤집어집니다. 배우자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냥 회식이 끝나고 한 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얘기를 이어갑니다. 누구냐고 묻는 제 말에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캐묻자 무섭다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땡땡땡이라고 얘기합니다. 띠동갑 차이 난다는 학생입니다. 자기는 그냥 회식 끝나고 산책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단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오해할까봐 그랬다며 말을 합니다. 점점 눈이 돌아갑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만났냐? 언제부터 만났냐? 물었습니다. 두세 번밖에 안 된다. 지난달부터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그걸 따질 것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횟수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인이 제보해준 날짜와도 한참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변명을 이어갑니다.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다. 손도 잡지 않았으며 그냥 오해할까봐 그런 거다. 사실 조금 설레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계속 압박하면 대답 없이 절 쳐다보며 우리 사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합니다.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배우자는 계속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스킨십이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강조합니다. 전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솔직히만 말하면 믿겠지만 지금조차도 내가 아는 범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배우자는 계속해서 얼마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소모적인 대화가 오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아기 방으로 들어가 이후의 일을 고민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기를 편부로 키울 순 없다고요. 정말 잠을 한숨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 배우자에게 달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난 너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내가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누구를 언제부터 만났는지 그리고 어느 날 만났는지 정말 솔직하게 달력에 표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자주였고 시기도 이전부터라는 건 알고 있다. 그걸로 화내지 않겠다. 지금 솔직히만 써달라고. 배우자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쓸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산책만 했을 뿐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믿겠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거짓말 없이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진실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계속 억울하다는 배우자는 달력에 표기해 나갑니다. 불과 4, 5일 전 새벽 1시에 들어온 날. 이날은 안 만났냐고 물으니 누구랑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안 만났냐고 다시 물으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력에 하나하나 표기해 나갑니다.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만난 거라서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2개월에 6번가량 체크를 합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답니다. 지인이 제보한 날짜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어제 말한 그 사람이 맞느냐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적고 나서 그럼 언제부터 만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너가 말한 그 날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지인에게 제보를 받은 전쯤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딱히 사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짜라고 할 것도 없다고요. 전 같이 그 산책 코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믿기 어렵다. 함께 산책한 그 사람과 만나서 날짜를 확인하겠다. 지금 쓴 것이 사실인 것만 확인하면 너의 말을 다 믿겠다. 딱 우리 셋이서 거짓 없는 것 확인하고 마무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이 변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전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다른 사람과 새벽에 산책을 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가 없어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요. 본인은 계속 아니랍니다. 전 이 방향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이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학교로 가서 각 방마다 뒤지며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결정해라. 전 진심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제게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전 믿고 싶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며 나가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 와서도 계속 망설이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합니다. 전 아까 쓴 것에 거짓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카톡을 열고 전화번호부를 열고 그러더니 번호가 없답니다. 전 미친 것처럼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양가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고 너희 학교에 가서 그 사람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요. 또 얼굴이 변합니다. 울며 잘못했답니다. 그치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다고 일을 왜 키우냐고 합니다. 결정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폰을 계속해서 만지작 반복하더니 어딘가로 전화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폰을 뺏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목록을 보니 기존에 말한 학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입니다. 배우자의 거짓 퍼레이드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평소 사람은 좋다며 자주 얘기하던 교수입니다. 전 아직도 눈치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교수한테 전화를 했나 했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여기까지 왜 온 것이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사실대로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손도 잡지 않고 아무런 스킨십 없이 공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교수라고 얘기하면 제가 흥분해서 일을 키울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부를 줄 몰랐답니다. 전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말에 참던 욕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확인도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끝이다. 배우자는 또 울면서 계속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을 키울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거짓말은 저 수많은 거짓말 중에 뭘 말하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거짓말이 드러난 이때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뻔뻔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 긴 시간을 함께한 그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라는 생각이 어제부터 떠나질 않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말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수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제가 뭔가 오해가 있다며 잠시 학교로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1시간가량 걸린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를 기다리는 중간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를 만나도 조금의 해코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앞으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만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교수가 오는 사이에 배우자는 계속 울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일을 왜 키우느냐. 그냥 여기서 넘어가 달라. 교수라고 얘기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랬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합니다. 너의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솔직히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라도 얘기했다면 난 다 묻었을 거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요. 교수가 왔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욕설 없이 드라이하게 용건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내게 거짓을 말하고 새벽에 당신과 산책하는 걸 아느냐 라고 했더니 눈은 계속 돌아가고 배우자 눈치를 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새벽에 산책하는 게 의심 살 일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배우자에게 얘기하고 산책했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이고 조카 같아서 그냥 잠깐 산책만 한 거랍니다. 그냥 2, 3회, 그놈의 2, 3회. 뻔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후 의심살 행동하지 말아라.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교수님, 체크 남방 잘 어울리시네요. 니트는 없는 걸 감사해야 할까요? 집에 오는 길 내내 배우자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바람 피우지도 피울 생각도 없었다. 자기가 조금 설레었을 뿐 곧 마음 정리할 생각이었다.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주말 사이 제가 겪은 일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수많은 거짓말을 거치며 배우자를 향한 신뢰가 남아있긴 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다들 첫사랑과 연애 후 결혼했다고 하면 뭔가 있겠거니. 부럽다는 뉘앙스의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 경우의 엔딩은 이렇습니다. 인생 참 씁쓸하네요. 4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크게 싸우고 가족 간 왕따를 겪고 방 안에 혼자 갇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 글이 두서 없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전형적인 안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5급 공무원인 아버지가 술을 먹고 손찌검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줄을 끊어버리던가, 파마를 하고 온 머리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파마가 말이 되냐며 머리를 잘라버리는 등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되라며 이과로 가려고 했던 저에게 문과를 강요해서 결국 문과를 갔습니다.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선생님의 간곡한 회유에도 끔찍을 않고 학원까지 엄마를 대동해서 찾아와서는 저를 개망신을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손찌검을 하고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등 일반적인 폭력 행동은 물론이었습니다. 너무 당한 게 당연해서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문과로 전향하고 나서도 공부는 나쁘지 않게 해서 비록 일반고였지만 심화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제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학생이었던 아이들 모두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 달 용돈이 10만 원도 되지 않아서 항상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저는 친화력이 좋은 척, 사교성이 좋은 척 아이들에게 붙어서 얻어먹었습니다. 솔직히 애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라고 자존심이 왜 없었겠나요? 가장 예민할 고등학생 시기였는데 말이죠. 진짜 스스로가 거지같이 느껴지고 화나더라고요. 2학년 여름방학 때에는 다 같이 계곡에 놀러 갈 때에도 선생님이 본인이 책임지고 잘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저는 공부해야 된다면서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마음 편히 롯데월드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소갈비 5천인가 5만 개를 홈쇼핑에 팔러 나온 사장님의 이야기가 TV에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판매량이 좋아서 분명히 잘 팔릴 것 같이 보였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휴 안 되겠네 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수방관하는 방관자였습니다. 가정주부이고 아빠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현재는 거의 없으십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시기 전에도 일반 회사 격리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그만두셨기 때문에 엄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아버지에게 맞추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고 29년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저희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자매가, 특히 제가 아빠에게 동생의 잘못으로 손이 뺨으로 향할 때에도 동생이 아빠에게 반항해서 몸싸움을 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을 때에도 아빠가 월요일에 입을 옷을 다림질 해준다며 1박 2일을 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TV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몸싸움으로 저와 동생은 무작정 가출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3일간 묵었던 적도 있습니다. 단순 싸움으로 간주한 상담원은 가족에게 저희 자매가 있는 곳을 노출해서 데려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서 살아보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3살 어린 미성년자 동생이 미술을 하고 싶어 해서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은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택을 굉장히 현재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강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다가 결국 20살이던 2015년에 조울증 판정을 받고 극단적인 시도를 2번 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그때부터 아빠의 비호를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동생은 20살에 병원에 입원한 뒤 21살 때까지 쉬다가 현재 3년대 전문대를 22살에 입학하여 27살 가을에 졸업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29살 여성이고 25살부터 4년간 고시공부 끝에 올해도 낙방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고시공부를 접고 2월 초부터 취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간 했던 고시는 처음 2년간은 지원받았고 3년째부터는 아빠에게 반, 나머지 반은 제가 벌어서, 마지막 1년은 제가 벌어서 부족한 비용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에 엄마가 유방암 2기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았고, 현재 선항암 후 절제 수술 방안을 선택해서 5월 수술을 목표로 현재 3차 항암 치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힘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동생이 슬퍼하고 간호하는 것처럼 감정이 들지가 않아요. 차라리 집에 있는 반려견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아유 안타깝네 하는 정도예요. 확진 판정 받은 처음 3일 동안은 저도 슬프고 멍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닥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말로 막 눈물이 터진다든지 엄마를 애도한다든지 그런 아빠가 원하는 모션까지는 감정이 북받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의 애정과 관심보다 폭력적인 태도가 우선이었던 점, 그리고 커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성인이 돼서도 그 점이 그치지 않았다는 점들이 증오로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이런 큰일에서도 공감보다는 무덤덤한 감정으로 그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피만 섞인 남 정도로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을 아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집에서 독립하기까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와 가장 대치되는 부분도 이 점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감정적, 폭력적인 죗값은 우리가 성인 이후로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부분, 하고 싶은 공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다 치렀다. 그런데 지금 이런 너의 덤덤한 반응, 혹은 동생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것들 때문에
저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아끼지 않습니다. 동생과 싸우는 부분은 항상 레퍼토리가 같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불만이 쌓입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말하지 않고 거실에서 다 들리게 씩씩거리다가 고함이나 비명을 질러서 한 방에 터뜨리고 꺼이꺼이 울어버립니다. 그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로 오는 이런 식입니다. 사실 동생과 싸우거나 동생이 저에게 불만이 쌓이는 부분은 유치하지만 별것 아닌 부분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전혀 말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하지 않아요. 제가 상처받은 만큼 그냥 돌려받으라는 식으로 퍼붓습니다. 솔직히 다시 없을 유년 시절을 그렇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엄마가 아프니까 다 지난 일이니까 경제적으로 보상받았으니까 다 넘어가라는 식의 아빠식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손찌검을 당하고 있을 때 막아주고 같이 집도 나와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조울증 이후에 아빠의 편애를 다 받고 나서 정말로 동생은 모든 일을 다 용서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전에 당했던 일은 예전의 일로 넘겨버리고 다신 없을 효녀처럼 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픈 사람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동생은 본인이 말을 험하게 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먼저 시작했다고 항상 우기면서 터뜨려버리는 식입니다. 정말로 공부하면서 비록 실패했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성인 이후에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걸까요?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아빠는 현재 엄마의 항암 치료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시자마자 엄마 간병에 만사 제끼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면역력 저하 때문에 코로나가 걱정된다며 저희 자매의 알바 및 취업도 4월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받아들였고 아빠를 이어받아 살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의 복종만을 바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얼른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취업 준비를 해서 스스로 쓸 돈은 스스로 버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저런 강요 아닌 강요도 어릴 때 강압적인 태도가 겹쳐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엄마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빠가 그런 강요를 하시는 것이 조바심 같고 강압처럼 들립니다. 재택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면 나가라고 하실 정도로 완강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4년간 고시공부에 온 힘을 쏟는 바람에 나이가 29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때문에 당장은 독립을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아빠와 타협한 부분인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방 월세 및 보증금 정도라도 모아놓은 뒤에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한 뒤에 돈을 본격적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거의 등신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기 전과 후에 제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잘 참는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말하는 지금의 저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억지로 해나가려니 이기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가장 클라이막스는 오늘 저녁 역시 동생이 저에게 늘 하던 레퍼토리대로 불만을 터뜨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뭐가 불만이냐? 왜 자꾸 나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욕을 다 들으라는 듯이 쉬익거리기만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언니는 정신병자야. 언니는 엄마가 항암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엄마를 두고 엄마가 빨리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은 솔직히 동생과 단둘이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주 깊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거짓말일 때는 지옥이나 가라고 막말을 퍼부어서 그래, 지옥 가겠다 라고 말하니 그럼 빨리 지옥으로 가랍니다. 유치할지 모르나 동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부모님의 관계가 상당히 나쁜 것, 제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놓고 좋지 않은 것, 이것이 배경이 되어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거나 1강도의 이야기를 4, 5라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다는 제 말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굉장히 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이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을 챙겨주기보다 제 밥그릇을 먼저 우선시하고 저만 생각하게 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동생이 저렇게까지 지옥에 가버리라고 말하는 게 동생이 한 말이 진실이라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분란을 일으키고 터뜨리는데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해서 필사적으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엄마, 아빠, 동생 셋이서 저 하나를 두고 미친년이라고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제가 미친년인가요?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댓글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다 경청하겠습니다. 정말로 암 환자의 면역력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제가 취업 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4월까지 미루고 악어의 눈물이라도 짜내면서 엄마의 간병에 동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각자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제가 짐을 싸들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